이번 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헌법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나흘 동안 집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담화 내용이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한 비상조치인 만큼 내란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그러니까 탄핵이 될 때 되더라도 하야는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담화에서 사과는 단 한 줄, 국민을 놀라게 불안하게 한 것만 인정을 했죠. 담화 뒤엔 보란 듯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 42개를 제거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첫 소식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거대 야당이 대선에 승복하지 않고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 추진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 같은 의회 독재에 맞선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면권과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발령 요건에도 부합한다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한 건데 이번 담화의 논리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커진 탄핵 심판은 물론 수사에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29분간 이어진 담화에서 사과는 단 한 줄로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제거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한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야당이 국정 마비를 시키고 있다며 그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죠. 탄핵도 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국정 마비에 대한 통치행위라고 역설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한 비판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해갔습니다.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비롯해 간첩죄 수정 반대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각종 수사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급기야 범죄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시도 역시 이 대표의 유죄 사실을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그동안 계엄이 선포된 날 왜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갔을까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 담화에서 대통령은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총선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요. 진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해킹이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계엄군을 보냈다는 건데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보관된 서버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담화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이라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관위 해킹으로 지난 총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일부 극우단체 주장과 비슷합니다. 야 3당 행안위원들은 선관위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즉각 반박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충분히 선관위는 이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 선관위도 입장문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시 상황을 증언한 관계자들의 말들과 다른 점들이 꽤 많죠.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병력 투입과 관련해 오로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에 출석한 특전사령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말도 실제 상황과 반대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당시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섰고, 이준석 의원은 계엄 해제안 표결에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야, 윤석열 이제 지켜줄 거 같냐? 다 감옥 간이네. 오늘 공개된 실제 무전 녹취록에도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모두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오직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던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렀고, 이때 이미 계엄군 지시사항을 A4 용지로 한 장 건넨 것으로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군 지휘관의 증언은 충돌합니다. 계엄 선포 전부터 대기 명령을 받은 군도 있었거든요. 또한 국회에서의 계엄군 철수에 대해서도 말은 엇갈립니다. 결국 군 통신 기록이 사실과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이 스모킹건이 될 겁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사태 당일 국군 정보사령부 병력은 밤 10시 반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습니다.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정보사령부에서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까지는 약 11km,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라면 정보사 병력은 20분 거리를 단 6분 만에 도착한 셈입니다. 현장 지휘관 증언도 윤 대통령 주장과는 어긋납니다.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병력 철수를 지시한 건 자신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철수는 지휘관 자체 판단이었다는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01시 0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계엄 당일의 사실과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통신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령 이상 지휘관이 도감청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비밀통화 휴대전화는 포렌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통신 기록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의문이 생깁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일까요?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도 심지어 법원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과 함께 7대 최고 헌법기관이며 현재 대법관, 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일하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위와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미 지난 7월 검찰은 채용 비리 혐의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지난해엔 같은 혐의로 서울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한 근거, 증거, 자료 이런 것이 있다면 압수수색 못할 리는 없다. 그것은 법과 불평등에 반한다. 대표적인 헌법기관인 국회도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의안과가 수색을 당하는 등 윤 대통령 재임 기간 22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사법부 관계자가 많다고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은 사법기관의 정점,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도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중요 혐의에 의해 영장을 받으면 선관위도 당연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궤변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실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를 들은 한동훈 대표는 바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와 출당을 결정할 윤리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씨라고 부르겠다는 말까지 나왔죠. 엇갈린 당내 반응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동훈 대표는 내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MBN에 우리는 계엄을 막은 정당이라며 계엄 막은 정당이 계엄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담화를 두고 궤변이었다, 참담하다는 반응과 차분히 수습해야 한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담화가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 차분하게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하신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긴급 소집을 지시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밤 10시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야권은 오늘 날짜 12월 12일, 12.12를 빗대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극단적 망상이라거나 정신 이상자가 할 소리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재명 대표는 즉각 탄핵이 필요한 이유를 윤 대통령이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한 이유를 대통령 본인이 증명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통치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거라며 계엄이 통치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말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는 등 더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 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접해질 수 있는지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불법 계엄을 자백한 대통령이 향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대비해 이번 담화를 내놨다는 의심까지 나왔습니다.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국회가 현재 대통령에게 해야 할 조치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탄핵 표결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당을 압박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전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상 못한 내용도 있었고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전정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십시오. 전 기자, 전 기자도 오늘 대국민 담화 몰랐습니까? 네, 사실 탄핵안 표결 전에 14일 탄핵안 표결 전에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될지는 몰랐습니다. 네. 대국민 담화가 공개된 게 정확히 오전 9시 42분쯤인데요. 네. 10여 분 전인 9시 25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 담화 영상이 제공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수의 참모들만 알고 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진행됐고 담화 녹화도 브리핑룸이 아닌 접견실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화에 앞서 윤 대통령이 청사에 출근했다 30여 분 만에 나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사에 온 이유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 대국민 담화 사전 녹화 때문이었던 겁니다. 네. 2차 탄핵안 표결 이틀 전인 오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는 표결 당일에 했었잖아요. 네, 지난 7일 담화의 방점이 사과에 있었다면 오늘 담화는 사과보다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고도의 통치 행위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당 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1차 때보다 탄핵 가결 가능성이 한껏 올라간 상태죠. 네. 탄핵 가결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탄핵 표결을 앞두고 계엄 사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힘으로써 지지층 결집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담화 짓고 있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도 담화 발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새 원내대표에는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참 지난 7일에 했던 대국민 담화 때는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화에서 보면은 입장이 바뀐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때 발언과 오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사실상 여당에서 요구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어제 여권 일각에서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 이어 국무회의 안건 40여 건을 제거하기도 했는데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새 탄핵안에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내란 혐의 그 자체만 집중하기로 했다네요.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어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오후 늦게 제출됐습니다. 막판까지 탄핵안에 담길 내용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건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로지 계엄, 위헌 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위헌적 시행령 통치도 추가 탄핵 사유로 검토됐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을 빼 여당의 찬성표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인 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로 탄핵 표결을 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약속했다며 기존의 일정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표결 직전까지 이탈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입니다. 국민의힘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던 한동훈 대표는 표결을 이틀 앞두고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7명으로 늘었거든요. 여당에서 8명만 동의하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만큼 이제 가결까지 딱 한 표 남는 건데 MBN이 다른 친한계 의원들에게 찬반 어느 쪽인지 물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전 한동훈 대표는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탄핵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으로 조기 퇴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해석됐는데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대통령 담화 직후엔 직접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한 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친한계와 중립지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7명입니다. 불참 당론에도 첫 번째 표결에 참석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시작으로 김재섭 의원과 친한계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가결까지 단 한 표만 남은 셈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조기 퇴진을 전제로 탄핵에 반대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찬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 반대 당론과 상관없이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가 심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시돼 있거든요. 탄핵을 당하는 입장에선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세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이 조항에 따라 헌재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친윤계 일부에서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이 조항으로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손준성 검사장도 형사재판 2심 결과까지 나왔지만 같은 이유로 현재 탄핵 심판은 멈춰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우 적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과 달리 대통령직은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그 권한 행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가급적 빨리 탄핵 심판 절차에서 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조항도 있는 만큼 결국 헌재는 법조항과 사회적 혼란을 고루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컨대 정치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등등등의 비법적인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어떤 판단도 작용하는 거예요. 다만 헌재가 심리를 멈추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적극 변론에 나서게 되면 심판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일반 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됐죠. 수사와 국회 조사까지 함께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인데
대통령도 국회에 부른다는 계획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5명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계엄 사태 의혹 전반을 수사하도록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특히 박근혜 최순실 특검의 2배 가까운 200여 명까지 특검팀을 꾸리도록 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여당 이탈표 속 4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영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은 특검이 되지 못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두 특검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야당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파고드는 한편 조속한 탄핵으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됐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아까 대통령이 오늘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 전해드렸는데 이 말에 국민의힘은 거의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친윤계가 한 대표 면전에서 당대표직을 사퇴하라며 집단 반발, 이 반발과 욕설이 난무했거든요. 새 원내대표는 친윤 권성동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여당 의원총회장 앞 윤 대통령 담화를 휴대폰으로 보던 권성동 의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 자백이라 작심 비판한 순간 의총장이 술렁이더니 사퇴하라는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뭐를 자백했다고 말씀해보세요.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못 일어날 것 같아?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무슨 자리냐고요? 자. 친윤 이철규 의원도 한 대표가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 집단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권성동 의원이 참석 106명 의원 가운데 72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MBN에 한 대표가 갑자기 탄핵하자고 밝힌 순간부터 등을 돌렸다며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한 대표에 제동을 건 것이라 했고 친한계는 의원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하겠다면서도 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그런 힘과 아량을 가져야 됩니다. 친윤계는 탄핵안 표결 이후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대표는 끝까지 당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탄핵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소속 12개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로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두 번째 표결을 앞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MBN이 오늘 12개 시장 또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결자 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소속 정당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고심하던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늘 담화가 발표된 후에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유 시장은 SNS에 계엄 선포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국정이 마비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고 썼습니다. 반면 대구를 포함해 영남 지역 4개 시장 도지사들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범죄자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밍은 난파선을 버리고 뛰어내리는 쥐를 의미합니다. 충청도 수장들은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김태흠, 김영환 충청 남북도지사도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12개 시장 도지사 가운데 서울, 인천 2곳이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섰고 3곳은 유보, 영남 등 7곳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국민의힘 분위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하는 자리에서 친윤 의원들이 한 대표 면전에 두고 반말을 하는 그리고 또 반발하는 모습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듣죠. 네,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좀 정리해보니까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의원총회 자리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모인 자리일 뿐 한 대표가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란 취지입니다. 각자 의원들 생각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사감,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탄핵 찬성 당론을 왜 당대표 마음대로 정하냐는 겁니다. 대표가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의총에서 의원들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할 거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찬성할 거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거쳐야 했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친한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의 결심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표님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계속 대표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시죠. 소통 계속 하시잖아요. 네, 이런 갈등은 계속 반복돼 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을 때도 당의 결정이 당 대표의 결정이냐 아니면 의원들의 총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들은 당연히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되는 권성동 의원 이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네. 탄핵 표결이나 찬반은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상 한 대표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기 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변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과연 친윤 원내대표 체제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사실상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당장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탄핵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친윤계 인요한,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퇴하고요. 여기에 친한계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둘 가운데 한 명만 더 사퇴한다면 한동훈 대표 지도부는 붕괴됩니다. 6명 중 4명이요. 그러면은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까지 하면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대표가 아무 권한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러네요.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함께 가겠다며 이런 의견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입니다. 주요 현안마다 한동훈 대표님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지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친한과 친윤, 과연 분당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물론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의원들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 분열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분열은 상처만 남는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쉽게 분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당내에서도 친윤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가교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내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를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친윤 정권 핵심이 혼란을 틈타 급기야 당권마저 장악하겠다고 나선 꼴이라면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당내 혼란 수습은 물론 대야 관계까지 무거운 과제를 얻고 권 신임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 조 대표는 앞으로 5년 동안 선거도 나갈 수 없게 돼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혁신당 대표. 조 대표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자녀의 입시 서류를 조작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 대표에게 내려진 원심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은 선고가 끝난 뒤 조 대표와 혁신당은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다음 대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하겠다며 내일 중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인데 출석 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일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교수가 승계받을 예정입니다. 백 교수는 모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5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됐는데 당시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죠. 윤석열 정부 출범의 씨앗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위기에 몰린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박기영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건 2019년입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국 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대표는 새벽까지 이른바 끝장 토론 기자회견을 열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혹이 커지면서 조 대표는 지명 2달 만에 사퇴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조 대표는 1, 2심 모두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고 밝힌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돼 원내 3당 당대표직을 맡았습니다. 당선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결국 조 대표는 의혹 발생 5년 4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MBN은 곽종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월 말에 석연찮은 이유로 대규모 훈련을 취소시키는 등 비상계엄을 한참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곽 사령관의 11월 움직임을 추가로 확인해 보니 수상한 행보가 더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에 투입된 예하 부대들을 미리 돌면서 지휘관들과 식사를 한 건데 그 자리에서 했다는 말들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서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대급 훈련을 모두 종료시키라고 지시한 건 지난 10월 30일. 그리고 이틀 뒤부터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를 돌며 여단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잇따라 오찬 일정을 잡습니다. 11월 1일 1공수여단, 7일은 3공수여단, 8일엔 9공수여단 등입니다. 상당수는 12.3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부대들입니다. 오찬 자리에서 곽 사령관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출동 명령이 내려졌을 때 출동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곽 사령관은 부담은 주고 싶지 않다며 아직 전파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군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면서 부하에게 전하지 말라고 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곽 사령관 입장에서 각별한 보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N은 곽 사령관에게 11월 행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곽 사령관 등 계엄 작전의 현장 총괄 지휘관들이 계엄 준비를 정확히 언제부터 알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 휴가 중에 군부대를 방문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죠. MBN 취재 결과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군 간부의 소속은 707 특임단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계엄령 직후 국회 봉쇄에 투입됐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미리 계엄에 준비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수사기관들 윤 대통령의 군부대 골프장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초 군부대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혀졌습니다.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영관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여름 휴가 중 윤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 가서 골프를 쳤고 일정을 직접 조율한 인물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골프를 함께 친 부사관 등의 소속 부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과 골프를 친 부사관 2명의 소속은 707 특수임무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룡대 안에서 선발했을 수도 있겠지만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707 특임단 소속 간부를 선발해 함께 골프를 쳤던 겁니다. 707 특임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봉쇄 과정에 투입된 부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군부대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 모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기관이 군 골프장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군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4차례나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는 근거가 없어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합동수사본부의 지시를 받은 수사관 10명은 출발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령부가 다급하게 국방부 조사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주요 요인 체포와 조사를 위해 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요청은 3일 밤 10시 43분부터 밤 11시 52분까지 모두 4차례나 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재요청으로 조사본부는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새벽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발시켰습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수사관 10명이 합동수사본부 지시를 받게 돼 있는 시행계획을 따른 것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출동한 수사관들은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인 4일 새벽 1시 15분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요청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육사 48기 동기인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구금시설 준비도 함께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던 만큼 계엄 준비가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어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건 곧 검찰의 이번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해드렸었죠.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앞서 특수전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군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군 위주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제는 국무위원회까지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오늘 검찰이 국무위원을 소환해서 조사했다고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알려졌는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 중 1명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요. 저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소환한 사실이 알려진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앞서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입니다. 특수본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부를 예정입니다. 군 수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네,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도 재소환했습니다. 여사령관은 현재 군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죄 관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인데요. 현장을 지휘했던 영관급 장교 등의 증언이 계속되는 만큼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구속영장도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수본은 군부대 압수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의 세 축이죠. 앞서 방첩사와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수도 방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방첩사 압수수색은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는 중인데요. 특수본은 방첩사 요원이 방문했던 선관위에도 출장 조사를 나가 계엄 당일 근무했던 야간 당직자 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계엄 당일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번엔 경찰로 가볼까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비상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압수수색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인데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화폰을 수차례 쓴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태 규명을 위한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특수단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뒤 첫 활동인데 검찰과 사실상 수사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한 수뇌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던데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엔 형법상 내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서 두 사람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이들은 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경찰 내부도 상당한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인사를 틀어준 채 자기 측근들인 이른바 용현파로 군 내부를 장악하려고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오랜 기간 쿠데타를 준비한 것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측근인 용현파 주도의 계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직에 채워 넣습니까?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전까지 용현파를 군 요직에 배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선 사령관부터 참모장까지 핵심 보직을 김 전 장관과 연이 있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점했습니다. 방첩사 출신의 예비역 장성은 MBN에 정부 출범 이후 이유 없이 장군들이 일반 부대로 쫓겨났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오랜 기간 친위 쿠데타를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용현파의 핵심 연결고리론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최고 요직인 국방정책실장에 김 전 장관과 이 부대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방정책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고 이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군 안팎에서 용현파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직무에서 배제된 별의 숫자가 무려 17개가 된 거죠. 우리 안보 태세는 지장이 없을까요? 최근 비상계엄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질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기밀이 줄줄이 노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앞선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에 이어진 조치로 대북 태세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된 겁니다. 국방부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생중계되던 중 박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군사기밀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느라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지휘통제실의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지휘통제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다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정보위원회 이름도 낱낱이 언급됐습니다. 그 정보사치 똥초 소령 계획처장 대령. 보안 내용이 잇따라 공개되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이 날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MBN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군 지휘부들이 사용한 비화폰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화폰을 첫 번째 압수수색해서 누락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해 기기를 확보한 거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지휘하며 사용한 비화폰은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비화폰으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비화폰의 존재를 알지 못해 첫 압수수색에서 이를 빠뜨렸고 뒤늦게 비화폰과 군이 관리했던 서버 확보에 나섰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쓰던 비화폰은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군이 관리하는 비화폰 이외에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기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장관은 체포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 전화와 군용 비화폰에 더해 이 비화폰까지 최소 3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알려진 비화폰의 관리 주체는 대통령 경호처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보실 때는 별도의 보안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 전 장관의 국무위원용 비화폰은 사임하며 경호처에 반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 앞까지 왔다가 경찰과 충돌했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선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용산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앞에 약 300m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경찰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희 취재진이 더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이곳 관저 앞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 1000여 명이 모이면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 차벽에 막히자 행진 방향을 바꿔 관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24시간 전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요구했는데 참가자들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 측 간 충돌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집회 당시 한남대로 왕복 6차선이 모두 점거돼 극심한 교통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취재진이 살펴보니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관저 주변에선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됐고요. 현재 시민들의 일부 통행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경찰 역시 혹시나 모를 상황에 긴장감도 한층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와 공무원노조도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장덕준 기자 연결합니다. 장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잠깐만 서 있어도 손과 발이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날씨지만 국회 앞 거리는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내란 주범과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LED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4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담화를 두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한 것도 자기가 한 짓을 합당하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고 봐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 거죠. 종교계와 노동계의 시국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국회 앞에서 목사와 신도 700여 명이 참석해 긴급 시국기도회를 열어 탄핵을 촉구했고 원불교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600명의 전국 공무원 노조 역시 서울 을지로 입구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 광장을 가득 채우고 윤석열 사수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인생이. 내가 볼 때 그 말씀 안에 오늘 대한민국이 다 들어앉아 있어.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결과에 따라 탄핵 찬반 집회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안 방문 때 입소문난 식당과 전통 시장을 종종 찾았었죠. 그동안은 가게마다 대통령 방문 사진을 내걸며 홍보를 해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사진이며 친필 사인이며 모두 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식당입니다. 입구에는 대통령이 쓴 문구가 있는데 대통령 이름을 가렸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우고 친필 사인은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습니다. 선물로 받은 시계도 떼어냅니다. 식당 주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게 대통령이 와서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민심도 너무 안 좋고.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어 화제가 됐던 부산의 한 분식집.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은 대통령의 사진을 떼고 기업 총수의 사진만 붙여놨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이 부대찌개 식당도 대통령 친필 사인이 사라지고 텅 빈 벽과 몸만 남았습니다. 요즘 붙어있으면 욕하고 가요. 대통령 휘호가 담긴 표지석에는 내란이란 문구가 적혔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표지석을 검은 천으로 가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광주 강기정 시장과 구청장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집무실에 걸린 국정지표 액자를 철거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3선 도전을 승인받고 자맹을 이어오던 이기흥 회장이 MBN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차기 체육회장을 내정하고 자신에게 회유와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이라면 IOC가 권고한 스포츠 독립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 파문이 예상됩니다. 최용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부가 내정한 체육회장 후보가 따로 있다며 선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제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대한체육회장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정부에서 그렇게 내가 싫다고 하면 그 사람보다는 정말 합리적이고 그런 분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 쪽 후보자를 도와주면 다른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체로서는 아주 굉장히 큰 총재직 이런 데를 제가 제안을 몇 번 받았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또 다른 분야에 가서 일하는 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저는 그건 거절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총리실이 수사 의뢰를 하기 전날 마지막 회유이자 압박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1월 9일 날 아침 7시 57분에 누구를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3번 전화를 받은 겁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회장님은 빠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다음 날 국무총리실에서 경찰로 다시 재조사 의뢰한다라는 통보. 이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IOC 헌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후보를 지정할 의사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체육회장 선거는 중립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4일과 25일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추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떨어져서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 지역으로는 최고 7cm 이상의 적설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으로도 최고 5cm, 서울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대체로 5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7도, 부산은 9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